전국 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지난주 차관 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이 시행령이 의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만 이를 두고 노동계와 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한상용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국무회의에 상정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10.9% 인상된 8,350원이 적용됩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로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는 임금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찬성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기존에 이제 법률이 불명확했던 거를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한 조치라고 보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상승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인상이 되면서 기업들 부담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일단은 현재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방안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사 간 극명한 이견을 노출한 두 번째 사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유급 휴일을 넣은 겁니다. 실제 일하지 않은 유급 휴일도 최저임금 적용 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기존 행정 해석을 명문화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주휴시간 포함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도 갈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쟁점은 주 52시간 계도 기간 종료입니다. 정부는 계도 연장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이 역시 노동계와 재계 간 입장이 엇갈립니다. 노동계는 계도 기간 연장 없이 연내 개정안 통과를 원하지만 재계는 재연장을 바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적 시행을 앞두고 이에 따른 고용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최저임금법 시행을 앞두고 연말 노동시장이 요동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한상영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희생자 고 김용균 씨의 죽음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 단체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16개 청년단체로 구성된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청년 추모 행동이 출범했습니다. 비정규직 청년들의 참혹한 현실을 지적하며 김 씨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알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너는 나다. 우리가 김용균이다. 너는 나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이 말에 담겨있는 청년들의 슬픔과 분노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는 알고 있습니까?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 대통령이 아니라 노동 존중 대통령이 아니라 촛불 외면, 노동 외면 대통령이라는 것이. 고 김용균 씨 동료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경찰 추산 600여 명이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청와대까지 촛불 행진을 벌이고 추모 문화제를 이어갔습니다. 참가자들은 김 씨의 뜻을 잇겠다며 대통령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김용균이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참가자들은 밤샘 농성을 한 뒤 오늘 고 김용균 씨 유족과 함께 범국민 추모제를 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비정규직부터 택시기사까지 최근 거리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이야기하며 절박함을 호소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작업 현실은 변함이 없고 벼랑 끝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거리로 나왔다는 건데요. 박수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일으킨 2년 전 구의역 사고. 사고로 숨진 김 군과 이번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 씨는 모두 19살과 24살의 청년 비정규직이었습니다. 둘 다 하청업체 소속으로 입사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홀로 작업을 하다 안타까운 변을 당했습니다. 컵라면을 유품으로 남기고 간 점까지 꼭 닮았습니다. 거리로 나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처럼 현실은 여전히 가혹하다며 절박함을 호소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위험한 업무는 비정규직들이 많이 맡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시킨 문제를 정규직 전환하기로 했는데 그걸 잘 안 했습니다. 구의역 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며 발의된 법안들은 2년 넘게 국회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최근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발하며 거리로 나선 택시기사들도 절박감을 호소하긴 마찬가지. 전국 택시기사의 절반 이상이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60대 이상의 노년층으로 카풀은 그야말로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전국에 몇십만의 택시기사님 계시고 그 이에 가족까지 다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제대로 된 응답만이 거리 투쟁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7명은 최저임금이 올라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가 전국 1,200여 개 소상공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8%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답했고 87%는 인상 속도가 빠르다고 봤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종업원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17%로 평균 1.3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월 평균 인건비 상승액은 36만 7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이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월별 건강보험료 상하한액이 내년부터 조정돼 연봉이 9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월급 이외 소득이 3,400만 원 이상인 직장인 13만 4천여 명은 건보료를 조금 더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직장 가입자의 1%가량인 대기업 임원이나 전문 경영인 등이 해당되며 대부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 기부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경기 악화도 원인이지만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잘 알 수 없었던 것도 이유 중 하나인데요. 앞으로는 기부금의 용처가 명확해집니다. 백기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은 모두에게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온정을 호소하던 어금니 아빠 이면에 숨겨져 있던 악행들이 드러나면서 기부 행렬이 줄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더 명확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기부 투명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금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을 완료했거나 이를 사용할 때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14일만 게시했습니다. 관할 관청도 전반적인 상황을 분기별로 공개해야 합니다. 기부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도 신설합니다. 기부단체의 일반 현황, 기부금품 모집 현황, 사용 내역이 기부자의 알 권리로 명문화되고 기부단체는 기부자의 궁금증에 성실히 답해야 합니다. 올해 사랑의 온도는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지난달 2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4,105억 원을 목표로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모금액은 목표치의 36.7%인 1,508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5% 수준입니다. 모금 기관들이 조금 더 자신의 그 운영이나 그 기부금 사용 출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투명하고 확실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 기부금 사용과 출처가 투명해지면 온정의 손길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백기련입니다. 새 주택 분양 시장에는 일정이 미뤄진 물량까지 겹쳐지면서 올해보다 많은 물량이 쏟아집니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자들의 관심은 뜨거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반기엔 청약 가점 확인도 한층 쉬워집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문을 연 서울 강남의 한 모델하우스. 경기 북유래 지역에서 분양에 나서는 단지의 견본주택으로 개관 첫날부터 많은 사람이 몰렸지만 청약 일정이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당초 26일부터 청약을 받기로 했지만 설계 도면 오류 때문에 하남시로부터 분양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예정됐던 건설사들의 분양 일정이 밀리면서 내년 분양 시장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국내 건설사들이 내년 전국 365개 사업장에서 분양할 민영 아파트는 38만 6천여 가구로 올해보다 73.6%,
최근 5년 평균에 비해 23% 많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9.13 대책과 청약제도 변경, 분양가 조율 등으로 올해 분양하지 못하고 넘어온 물량은 절반에 달합니다. 연초로 넘어온 물량이 많다 보니 분기별로 따져도 겨울 비수기인 1분기가 가을 성수기인 3분기보다 많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2만 4천여 가구로 지방보다 6만여 가구 많은 가운데 경기와 서울, 인천의 순서로 집계됐습니다. 무주택자는 이제 청약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신규 분양 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 사이트인 아파트2유에 접속만 하면 자동으로 청약 가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무주택 기관과 부양가족 수 등을 신청자가 직접 입력하는 과정에서 기입 오류가 발생해 부적격자가 속출했지만 제도 개편으로 혼란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주택을 51채 이상 가진 집부자가 지난해 2,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공개한 주택 소유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주택 51채 이상을 소유한 집 부자는 1,988명으로 전년보다 25.8% 감소했습니다. 주택 51채 이상 보유자는 2015년 2,90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최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집 부자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 물량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출 혜택이 주어지는 은행들의 중소기업 인정 범위가 내년 상반기에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산출할 때 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 범위를 연 매출 6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9천여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추가 분류돼 대출 승인이나 금리 산정 때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 남해에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고 자란 시금치의 수확이 한창입니다. 올해는 작황도 좋아 가격도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희윤 기자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푸릇푸릇한 시금치가 가득합니다. 따뜻한 햇볕을 듬뿍 받은 시금치는 싱그러운 자태를 마음껏 뽐냅니다. 노부부의 손은 시금치를 수확하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낫으로 시금치 뿌리 윗부분을 잘라내고 묻어있는 흙을 털어냅니다. 밑에 바다가 바로 있고 이 노지 시금치고 그 땅은 항토 땅이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뭐 바람 해풍이 뭐 미네랄 성분도 많이 섞이다 하고 그러니까 맛이 달달하면서 아삭아삭하게 무슨 요리에도 할 수 있고 그 너무 맛있습니다. 수확된 시금치는 경매장으로 옮겨집니다. 이곳 남해에선 토요일 제외하고 매일 시금치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경매된 시금치는 전국으로 유통됩니다. 올해는 파종 시기에 폭우와 태풍으로 한때 경매 가격이 1kg당 2,000원을 훌쩍 넘어섰지만 점차 안정을 찾으면서 1,000원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파종 후에 비가 적당히 와서 시금치 그 생육이 아주 알맞게 되다 보니까 시금치 작황이 너무나 좋습니다. 특히 평년보다 한 130% 정도 수확량이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의 비금초, 경북 포항의 포항초에 이어 우리나라 3대 시금치에 속하는 남해 시금치는 내년 3월까지 수확을 이어갑니다. 연합뉴스TV 고희훈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채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 경기 악화와 고용 불안 속에서 대한민국 중장년층의 현주소는 어디쯤에 위치해 있을까요?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20대가 취업 경쟁을 시작하는 연령대라고 한다면 40대부터의 중장년층은 생존 경쟁에 뛰어들게 되는 나이죠. 자녀의 교육비와 각종 대출로 고민하게 되지만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중장년층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한 통계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기준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라는 이름의 이 조사는
국내에 상주하는 만 40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이 내국인의 실태를 조사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대한민국의 중장년층 인구는 1966만 4천여 명으로 총 인구의 39.4%였는데요. 이 중에서 중장년층 등록 취업자 수는 1,208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중장년층 인구의 61.5%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통계로만 보면 중장년층 총 10명 중 4명은 취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근로와 사업소득이 있는 중장년층을 합치면 1,438만 7천여 명으로 76.9%를 넘는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통계로 살펴보니 중장년층 인구가 정말 많은 편이군요.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40%를 차지하는 셈이니까요. 그런데 10명 중 3명은 소득 없이 생활한다는 것이 다소 충격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연평균 소득도 살펴봤는데요. 이 중장년층이 1인당 연간 벌어들이는 평균 소득은 3,349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4% 증가한 수치로 평균적으로만 보면 비교적 안정된 소득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소득을 구간별로 살펴봤을 땐 이 상황이 다소 좋지 않습니다.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미만에 위치한 비중이 33.5%로 가장 많았던 겁니다. 게다가 1,000만 원 미만에 버는 비율도 30.2%나 됐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중장년층 총 10명 중 6명은 1년 동안 3천만 원을 벌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반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미만은 14.5%,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미만은 8.7%, 7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은 7.9%를 차지해서 중산층 이상의 소득을 얻는 중장년층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무엇보다 1,000만 원 미만만 버는 경우도 30%나 된다는 사실이 놀랍네요. 구간별로 소득 편차도 상당히 크고요. 네, 뿐만 아니라 성별로 따졌을 때도 소득 차이가 큰 편입니다. 평균 소득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중장년층의 연평균 소득은 4,394만 원으로 2,015만 원을 받은 여자 중장년층보다 2배 이상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연령별 평균 소득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이 40대 초반의 연평균 소득은 3,521만 원으로 40대 후반 연평균 소득은 3,622만 원, 50대 초반은 3,667만 원 이렇게 조금씩 평균 소득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퇴직이 시작되는 50대 후반부터는 3,103만 원, 60대 초반은 2,394만 원으로 급격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네, 40대 중장년층부터는 여성의 경제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남녀 간의 소득 차이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 퇴직이 시작되는 50대 후반부터 소득이 가파르게 낮아진다는 점도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취업을 하더라도 사정이 좋아지지는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재취업을 하더라도 예전 일자리만큼의 소득은 얻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만 40세에서 64세 중 새로 일자리를 얻은 임금 근로자 70만 8천여 명의 이 월 평균 임금을 살펴보니 208만 1천 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1년 전엔 취업자였다가 지난해 10월 기준 일자리를 잃은 40세에서 64세 임금 근로자 70만 3천여 명이 실업 전에 받았던 월 평균 임금은 살펴봤더니 259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등록 취업자보다 51만 원가량 높게 받았던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 밝혔듯이 우리나라 중장년층은 자녀의 교육비, 각종 대출 등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목돈 지출이 더 많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점점 소득이 낮아진다면 가계 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건 은행 빚도 늘었다는 겁니다. 1, 2금융권 가계대출이 있는 중장년층의 비중은 55.2%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절반 이상은 은행에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대출 잔액의 중앙값도 3,911만 원으로 전년 3,633만 원에 비해 7.7%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은 줄고 빚은 늘어난 중장년층에 대해 전문가들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이 되면 한 해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 준비로 들떠 있어야 하는데 어쩐지 이번 겨울은 유난히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내일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따뜻한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총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